아, 이번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시산표에 대한 사항들, 거기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한번 볼게요. 전 시간에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시산표는 우리가 이제 그 계정과 관련된 잔액들 또는 합계 잔액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온 게 시산표다. 그래서 시산표에 있는 사항들은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게요. 전 시간에 이제 그 8월 10일 날 상품에 대한 그 분개를 한 게 있었는데, 상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현금이 40만원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80만원. 이게 이제 어떤 분개였냐면 상품이 들어오는데, 현금을 40만원 주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사왔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8월 10일 날 분개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품 계정, 그 다음에 현금 계정, 외상 매입금 계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로 가냐면 12월 28일 그거는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니까 이건 안 돼 있고 요거를 먼저 볼까요? 6월 9일자 그거를 이제 하나 써볼게요. 외상 매입금 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100만원. 그 다음에 12월 28일자. 자, 요걸 이제 한번 써보면, 여기 이제 계정들을 한번 쭉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현금이 얼마 있었다고 할까요? 현금이 한, 200만원 있었다고 할까요? 기초에 그냥. 기초에. 이렇게 이제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기초에 현금이 20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9일날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고, 그 다음에 8월 10일날 상품 외상으로 사왔고, 그 다음에 12월 28일날 외상 매입금 중에 100만원을 돈을 줬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품 계정을 먼저 써보면, 상품. 처음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100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120만원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현금 계정을 한번 써볼게요. 현금 기초에 이제 얼마 쓰면 기초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200만원.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간 게 뭐냐면 8월 10일 날 상품을 사오면서 이제 나갔죠. 40만원. 상품 사오면서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상매입금 주면서 12월 28일 날 외상매입금 100만원 지급하면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이제 100만원만큼 생겼는데 6월 9일날 상품 사오면서 생겼죠. 예. 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8월 12일날 상품 사오면서 마찬가지 80만원만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날 현금으로 이제 외상 매입금을 갚았죠. 자, 이 세 개의 계정만 가지고 이제 좀 봤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얼마가 남냐면, 기말에 220만원이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상품 쪽에서는. 그 다음에 현금 쪽에서는,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기초에 가지고 있던 게 200만원인데, 그 중에 나간 게 40만원하고 1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기말에 얘도 마찬가지 60만원이 이렇게 남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을 보면,
외상매입금이 처음에 6월 9일 날 100만원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80만원만큼 생겼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즉, 갚았으니까, 이쪽에 이제 80만원만큼 갚을 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잔액이죠. 얘네들이 이제 잔액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에 이제 현금이 일단은 60만원이 있었고, 시산표를 딱 보면, 현금,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잔액을 이제 이쪽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에 대한 좀 옆에다 써야 되겠네. 이쪽에다 쓸게요. 합계하고 이제 잔액을 이제 써줘야 되니까. 기중의 거래 요 세 가지만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적어보죠. 이렇게. 그러면 현금 쪽 상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상품을 먼저 적어볼까요? 상품. 자, 보니까 저기 있는 사항들이 이제 상품이 이제 100만원 들어왔고 120만원 들어왔죠. 6월 9일, 그 다음에 8월 10일. 그러면 상품이 두 개 합계를 해서 얼마냐면 220만원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잔액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남아있겠죠. 상품 빠져나간 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을 볼까요? 매입금. 외상매입금을 보니까 100만원 6월 9일 날 생겼고,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80만원 생겼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 외상매입금이 상환이 됐어요. 그러면 생긴 거는 지금 몇 개 얼마 생겼냐면 180만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이렇게 갚은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80만원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현금을 볼까요? 기초에 있던 거는 놔두고 요번에 있는 기중에 있는 거래만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40만원 빠져나갔고 100만원 빠져나갔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4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140만원 남아있겠네요. 40만원.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합계를 한번 내볼까요? 여기 합계 얼마예요? 지금 두 개 합하면 320만원이죠. 20만원. 여기 합계를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32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잔액은 여기 이제 상품에 대한 잔액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외상매입금과 그 다음에 현금이 빠져나간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잔액을 보니까 220, 그 다음에 여기 잔액을 보니까 220. 자, 보면은 합계 똑같고 그 다음에 잔액 똑같아요. 양쪽이. 그럼 이 시산표에 있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기중에 있는 거래들을 반으로 쪼개놓은 게 시산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산표에 있는 내용들은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잔액하고 이쪽에 있는 잔액은 항상 같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할 때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요거 금액이 똑같고,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 여기 금액이 똑같고, 여기하고 여기 금액이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합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산표에 있는 자료들은 뭐냐면 분계 사항들을 이렇게 그 상품은 상품 얘네들끼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외상은 외상매입금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빠진 거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서 이제 퉁 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마찬가지 현금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분계 사항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라 어쨌든 간에 양쪽은 맞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럼 저기에서 이제 분계라는 걸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금액을 잘못 적게 되면 차이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여기는 100만원 썼는데 여기 120만원 썼더라. 또는 뭐 여기다만 외상매입금 100만원 이렇게 여기 안 쓰고 여기다만 썼더라. 그러면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산표는 분계 금액을 양쪽에다 똑같은 금액을 써주면 시산표랑 항상 양쪽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시산표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는 항상 양쪽이 맞느냐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안 맞으면 분계 사항에서 우리가 이 금액들을 양쪽을 매칭을 잘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120만 원 썼는데 이쪽에는 130만 원 썼더라. 또는 뭐 이쪽에 써야 될 걸 이쪽하고 이쪽 양쪽에 100만 원 써야 될 걸 한쪽에만 200만 원 갖다 써버렸더라. 그렇게 되면 양쪽에 합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 거냐면 양쪽의 금액을 다르게 썼을 때 또는 한쪽에다가 몰아서 썼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차이 금액이 시산표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라는 자료는 일단은 이렇게 분계사항들을 양쪽을 다 모아놓은 게 시산표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 시산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를 이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저렇게 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산표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시산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전기를 한 사항들을 가지고, 쭉 보면, 시산표를 먼저 볼게요. 여기 이제 62페이지에 시산표에서 현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비품, 외상매입금, 자본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뭐 수도관열비, 통신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걔네들을 쭉 일단 나열을 해볼게요. 잔액만 갖다 써볼게요. 잔액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현금. 잔액이 어디 나오냐면 차변 쪽에 219만원, 219만 4천원. 자, 일단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82만원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45만원. 자, 이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이 있네요. 비품이 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이 있어요. 금이 8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얼마냐면 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이 있죠. 매출액. 얘는 색깔 좀 달리 쓸게요. 매출액이 얼마냐면 386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가 있어요. 원가 얼마냐면 271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가 요가 지금 15만원. 그 다음에 이제 광열비가 얼마 나왔냐면 46,000원. 그 다음에 이제 통신비. 이게 얼마 나왔냐면 36,000원. 그 다음에 이제 성우품비가 나왔죠. 비가 얼마 나왔냐면 54,000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나왔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여기서 이제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현금은 자산이죠. 예. 외상매출금 자산이에요. 상품 자산이고, 비품 자산이고, 외상매입금 뭐냐면 부채예요. 얘는 자본이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끄집어내서 재무상태표라는 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자산 쪽에다가 현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부채 쪽에는 보니까 외상매입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쪽에는 자본금이란 게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잔액들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보니까 80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이 200만원. 자, 일단 이렇게 써봤어요. 양쪽이 지금 차변하고 대변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합계하고 여기 합계하고 안 맞아요. 자, 아직은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익하고 비용을 꺼내야 되는데, 매출액은 수익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수익 쪽에서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냐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쪽에서 보니까 매출원가, 임차료, 광열비, 통신비, 소모품비가 있어요. 그러면 원가, 임차료, 그 다음에 광열비, 통신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얘는 써보니까 271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15만원. 그 다음에 광열비가 46,000원. 통신비가 36,000원. 소모품비가 54,000원. 자, 여기 합계는 일단 386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합계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 한번 보면 86만 4천원을 빼니까 얼마가 될까요? 계산기를 한번 잠깐만요. 이것만 따로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합계를 내면, 자, 이만큼이 나와요. 245만 6천원.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 두 개 차이를 보니까, 여기는 386만원인데, 여기는 245만 6천원이 나오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104만 4천원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합계가 요게, 여기 안 맞네. 104만 4천원. 271만원, 15만원, 46,000원, 그 다음에 36,000원, 그 다음에 54,000원.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플러스, 아이고. 여기 계산이 잘못됐네요. 요게 합계가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864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보면 매출이 지금 386만원만큼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299만 6천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단기순이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계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366400이 나오고, 여기는 2800 000. 여기 이제 차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차이가 86400 나오죠. 이 86400이 뭐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합계하고 얘네들은 같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 금액과 항상 같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거기에 대한 양쪽의 합계는 같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금액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액들을 가지고 빼가지고 왔는데 두 개의 차이 금액은 항상 둘이 매칭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수익과 비용 관련된 사항들, 얘네들은 한 요렇게 수익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산이 요렇게 좀 크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끄집어 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딱 요 차이만큼이 이쪽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이쪽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냐면 여기 이제 들어가면 결국에 양쪽이 이제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합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들을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걔를 단기순이익을 내고 그 단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결국은 재무상태표는 양쪽이 맞게 돼 있고, 손익계산서는 이거를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익계정의 마감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손익계정을 마감하게 되면 이 864 요것만 딱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잔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 여기서 나왔죠. 그럼 얘네들을 마감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합계금액 있잖아요. 얘네들을 싹 모아요, 일단. 그래서 매출원가, 임차료, 광열비, 통신비 뭐 이렇게 해서 집합손익이란 걸로 이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만들어 임시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집합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처음에 매출원가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매출원가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매출원가 해서 2710000 그 다음에 뭐 상품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2분계를 추가하면 매출원가가 이제 없어지는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광열비도, 임차료나 광열비도 이쪽에 광열비, 임차료 이런 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임차료, 광열비 쓰게 되면 임차료, 광열비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손익과 관련된 계정들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일단 비용을 싹 모아요. 그래서 비용을 뭘로? 이걸로 집계를 다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익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이따가 써가지고 이렇게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처음에 매출액이 발생됐을 때 매출액 3860000 그 다음에 뭐 현금을 받으면 현금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 매출액이 여기에 이제 생기면 얘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집합손익이 이렇게 하나 생긴다. 이건 집합손익은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하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거는 얘만 이제 남게 돼 있어요. 집합손익 2996000 그 다음에 386000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만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 계정만. 그죠? 예, 그러면 이 계정은 이제 임시 계정이라고 그랬죠? 얘를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엔 뭐냐면 여기에 잔액이 남게 돼 있어요. 잔액이 얼마냐면 이게 이제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이제 재무상태표에다 이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기순이익만 딱 남게 되고 손익에 관련된 계정들이 이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계 처리 자체가. 그죠? 요게 이제 뭐냐면 마감 과정을 통해서 손익계정이 마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사항들은 단기에 발생된 모든 계정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사라져버려요, 걔네들이. 그리고 그 순액만 남아가지고 재무상태표에 뭘로? 자본 계정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손익계산서 만들어 놓고, 손익계산서는 요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마감을 통해서 어떻게 재무상태표에다가 그 손익을 갖다 집어넣으면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안에서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86만 4천원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단기순이익이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은 결국에는 회사가 이제 벌어들인 돈이고, 그거는 이제 주주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자기들이 쓸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거 단기순이익이 모여있으면 걔네들이 다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흐름을 잠깐만 보면 이런 식이죠, 뭐. 처음에 이제 회사가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기초에 뭐 돈을 뭐 1억을 빌렸다. 그 다음에 투자를 2억을 받아가지고 3억짜리 자산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익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뭐 2억이 나왔다. 그 다음에 비용이 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1억만큼 이익이 남죠. 예. 그러면 기말의 재무 상태를 보면 기말에 그 1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1억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억 가지고 영업을 시작해서 1억만큼 남기면 결국 얼마가 남아있냐면 내 주머니에는 4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부채는 일단 안 갚았다고 보고 1억. 그 다음에 기초에 투자받은 2억.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재무상태표 기말에 이렇게 맞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 또 영업을 하면 또 쌓이고 하겠죠. 이렇게. 걔네들이 이제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단기에 얻어들인 그 성과들이 계속 쌓여있는 것. 그걸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의 성과들이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누적적인 개념이고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단기의 성과와 관련된 사항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풀어볼게요. 자,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산표의 차변 금액의 합계와 그 다음에 대변 금액의 합계는 항상 같게 돼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계와 전기의 정확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작성이 된다. 그래서 분계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전기를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시산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이전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산표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결산이 이제 요 과정이에요.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 작성으로 모든 오류가 발견된다. 모든 오류가 발견되지는 않죠. 금액을 잘못 쓴 오류는 발견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매출한다. 그러면 현금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100만 원.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뭐 물건을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상품이 일단 들어오고 뭐 10만 원어치 사왔다고 합시다. 예. 1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현금 이걸 이제 이렇게 쪼개놓은 게 이제 시산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1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이 맞게 돼 있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거를 분계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제 잘못해버린 거예요. 상품을 원래는 여기다 써야 되는데 상품을 이따가 쓰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여기다가 써버린 거예요. 자, 그래도 시산표에는 잔액은 똑같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는 이렇게 금액적으로 양쪽에다가 대차를 맞지 않게 써놓은 것, 그런 것들은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분계 자체를 계정 과목을 잘못 넣어버린다, 이건 못 찾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시산표 작성으로 모든 오류가 발견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산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의 기입이 정확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일람표이다. 그래서 원장이라는 건 우리가 각각의 계정 원장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요거 뭐 현금이면 현금 해가지고 유입, 그 다음에 유출, 그 다음에 뭐 잔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맞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끄집어 온 게 뭐냐면 그 잔액 시산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게 되면 양쪽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계정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뭐 상품이면 양쪽.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끄집어 오고, 여기 있는 거 다 끄집어 오고, 여기 있는 거 끄집어 오고, 여기 있는 거 끄집어 오면 결국에는 양쪽은 다 맞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산표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뭐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고, 시산표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걔는 재무제표로서 보고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시산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 네 번째 이걸 얘기하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된다.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건 뭐 양쪽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똑같이 된다. 이게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 시산표도 마찬가지 같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기의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가장 큰 것부터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화 시키는 걸 생각하면 돼요. 현금화가 가장 좋은 것. 여기서는 일단 현금이 가장 빠르겠죠. 그 자체가 현금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디귿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말 그대로 장기대여금은 1년 이상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기대여금은 한 달, 두 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즉 현금 다음으로 유동성이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단기대여금보다는 유동성이 좋다. 어쨌든 간에 그걸 내다 팔면 우리가 그걸로 이제 현금이라든가 기타 채권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장치. 기계장치 같은 거는 보통 1년 이상 우리가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기계장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계장치에 대한 유동성.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 리을, 니은, 기역이 되겠네요. 예. 그런 순서로 유동성이 가장 빠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음 중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네요. 거래에 완전 기입을 누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계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 없어버리는 거죠. 양쪽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없어져 버리니까 시산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차변, 대변이 금액이 다르게 적히면 찾을 수 있지만 그걸 동시에 없애버리면 나머지 계정들을 싹 모아놓으면 합계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오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정 과목의 오류. 아까 우리가 봤죠? 계정 과목을 이렇게 양쪽으로 써버리는 거. 그죠? 잘못 쓴 거 못 찾는다. 한 계정에 한 거래에 2번 기입했다. 이거를 이제 원래는 요것만 써야 되는데, 여기다 이걸 한 번 더 써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잔액은 항상 똑같게 돼 있죠. 양쪽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네 번째, 대변 금액만 정리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써버렸대요. 그럼 양쪽이 안 맞겠죠? 예, 그런 경우는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액을 잘못 써버린 거나 또는 한쪽에만 같이 써버린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다.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뒤에 5번에 대한 사항들을 잠깐 볼게요. 예,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